왜 이렇게 오랜 전쟁이 벌어졌는데도 드론의 천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쟁은 수년 동안 계속되었고 드론은 사방을 날아다니며 탱크, 참호, 지휘소를 폭격했습니다. 그 영상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그 전설적인 천적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한 무기가 전장을 지배하면 결국 다른 무기가 나타나 그 무기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관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중동에 이르기까지 드론의 사용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 활용 방식 또한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파괴자는 여전히 찾기 어렵습니다. 군수 산업이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논리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큰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론을 탱크와 같은 무기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 드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광섬유를 이용해 비행하는 광섬유 유도 드론도 있는데 이 드론들은 신호 교란이 불가능합니다. 외형도, 비행 방식도, 전술도 완전히 다릅니다. 공통점이라고는 모두 드론이라고 불린다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원격 조종 호버크래프트에 대처하는 방법을 겨우 알아냈는데 상대방은 이미 광섬유 유도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전자교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는데 상대방은 순수 시각 항법으로 전환했고 모양조차 다른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방어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내일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항공기가 머리 위로 날아갈 것입니다. 모양조차 다른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방어자는 항상 공격자를 쫓아 숨가쁘게 달리지만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더 이상 격추 가능 여부가 아닙니다. 소총으로 격추할 수도 있고 실탄으로 격추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대나무 막대기로 꺾어 떨 그 다음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이 세 단계 중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형 드론은 저고도로 비행하며 크기가 작아 나무와 지붕 위를 스치듯 지나가고 도랑을 따라 몰래 움직입니다. 궤적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며 제자리 비행, 속도 변화, 방향 전환 등을 자유자재로 합니다. 기존 레이더는 저고도 지역을 마치 뒤죽박죽 섞인 이미지처럼 인식합니다. 지면에 잔해, 새떼, 떠. FPV 자살 드론 한 대는 수천 위안만 있으면 조립할 수 있습니다. 수류탄을 달고 폭약을 감춘 채 수천만 수억 달러급 장갑차를 향해 돌진합니다. 막으려면 미사일 하나에 400만 달러가 들고 사드 시스템은 더 비쌉니다. 400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몇천 원짜리 드론을 막으면 한 번 막을 때마다 손실이고 1년 내내 막으면 재정부터 버티지 못합니다. 이것이 드론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화력으로 압도하는 게 아니라 비용 소모로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막지 않으면 전선이 노출되고 장비가 폐기되며 작전 계획이 모두 새나갑니다. 막으면 후방 예산부터 털립니다. 어느 쪽이든 파멸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럼 각 군대마다 전자교란 장비 한 세트씩만 주면 될 텐데 말이야. 전자교란은 실제로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대응 수단이지. 탄약도 안 들고 커버리지도 넓어서 일반적인 원격 조종 드론에는 효과가 아주 좋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우크라이나군이 나토의 전자전 시스템을 믿고 하루 만에 러시아군의 무선 FPV 드론 300여 대를 날려버렸고 전선에서의 작전 효율이 한때 60%나 뚝 떨어졌었어. 그런데 상대방 반응이 무섭게 빨랐지. 러시아군은 바로 광섬유 유도 FPV 드론을 내놓았어. 기체 뒤에 V자형 릴을 달고 날아가면서 선을 풀어가며 영상과 명령을 모두 광섬유로 보내니까 네가 쓰는 RF 간섭은 그거엔 아예 통하지 않아. 2026년 돈바스 일대 러시아군은 광섬유 FPV 드론으로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 장갑차 17대를 격파했다. 요격 성공률은 10% 미만이었고 교란이 광섬유 기술의 등장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방어 문턱을 더욱 높였다. 하지만 광섬유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비행거리가 짧아 최대 12에서 15km에 그치고 나무가지에 걸려 끊어지기 쉬워 깊숙한 곳까지 공격할 수 없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저층과 고층을 조합하는 전략을 도입했다. 광섬유는 근거리 공격용이고 중형 원격 무선은 원거리 공격용이다. 앞만 보고 뒤를 놓치기 쉽다. 이것이 공방의 나선적 진화의 실체다. 한쪽 구멍을 막아도 상대는 다른 구멍으로 몰려든다. 그리고 구멍을 막는 비용은 열었을 때보다 항상 훨씬 높다. 그렇다면 고사포는 어떨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하늘을 가득 채우던 고사포 말이다. 고사기관포는 저공저속 표적을 상대하는데 최적화된 무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드론의 상반된 존재, 즉 그 약점을 잡을 무기는 이미 있었지만 퇴역했습니다. 제트기가 등장하면서 항공기는 점점 더 높이, 더 빠르게 날아갔고 고사포로는 도달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각국은 고사포를 창고에 보관하고 대공 미사일로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드론이 다시 등장했는데 저공저속 느리게 날아다니자 고사포가 다시 최고의 상대가 되었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체타 공중 방어전차는 이문의 소구경 자동 고사포와 검색 레이더를 장착해 자동으로 표적을 추적하고 발사하며 한 대의 차량으로 수십 대의 드론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60년 전 제품이라 이미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포탄도 창고 한쪽 구석에서 꺼내야 하고 우크라이나에는 그 정도만 남아있어 보물처럼 보호합니다. 보호가 미치지 않는 곳은 사람이 소총을 들고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고가의 대공 미사일로 저렴한 드론을 막으려다 S-300, S-400 발사차가 폭격당했다는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미사일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교환 비율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금탄으로 모기를 잡으면 모기는 죽지만 당신도 재정이 파탄납니다. 레이저 무기나 마이크로파 무기는 어떨까요? 매우 공상과학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개발 중이며 미군은 이미 일부 구축하며 레이저 시스템이 배치되었으나 고출력 마이크로파는 드론의 전자부품을 광범위하게 태우고 레이저는 특정 지점을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그러나 현재 장비는 부피가 크고 비용이 비싸며 출력이 제한되어 날씨 악화 시 성능이 급감합니다. 기초부대로 보급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보병 소대에 레이저포를 배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드론이 가장 잘하는 것은 방어선이 허술한 틈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드론으로 드론을 막는 전략은 매우 적절합니다. 저비용 대저비용 자율 추적 및 충돌 차단이지만 여전히 사람 개입이 필요하며 자동인식과 자율 항행 기술은 실전 투입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대규모 실전 능력을 아직 뒷받침하지 못하며 드론을 요격하는 것조차 드론 자체가 되어 상대가 진화하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진화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이 전체 난관의 가장 깊은 논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무기 진화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신형 전투기와 탱크는 몇 달마다 한 버전씩 나왔죠. 실패 비용이 낮고 개조 공간이 커서 생산 라인에서 바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군수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 프로펠러 비행기가 트럭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복잡했고 도면을 조금만 수정하면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고급 군사산업은 어떨까요? 기획부터 테스트, 확정, 배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방공 시스템 하나를 설계 도면에서 실제 부대 장비를 갖추기까지는 이미 때가 늦었지만 드론은 그런 리듬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의 미세전자, 배터리, 알고리즘 등 완성된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여 성숙하고 저렴하며 발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최전선에서 오늘 문제가 발생하면 후방팀은 다음 주에 새 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대량 생산되어 전선에 투입되는 동안 기존 군수산업은 아직 테스트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인데 신형 드론은 이미 최전선에서 한 차례 공격을 가해 보였습니다. 이런 산업 리듬의 격차가 바로 반드론 기술이 결코 차원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누군가는 드론은 전차나 기관총이 아니라 철조망과 같다고 비유했는데 이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끔찍했던 참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탱크 때문도 독가스 때문도 아니며 심지어 주된 이유는 기관총 때문도 아닙니다. 철조망이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워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 특히 철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업화로 철조망은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되어 한 뭉치씩 전선으로 끌려가 기둥만 세우면 끝났습니다. 보병은 총알비와 독가스 속에서 도저히 돌파할 수 없었습니다. 탱크가 발명되기 전까지 철조망은 거의 무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강력해서라기보다는 너무 저렴하고 많았기 때문입니다. 철거 속도는 항상 설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드론은 오늘날의 철조망과 같습니다. 탄소 섬유는 킬로그램당 300여 위안이고 몇만 원짜리 드론은 1000km 이상 날아갑니다. 다양한 무료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전선에서 손으로 직접 조립한 특수 드론은 이제 더 이상 공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대응책은 항상 한박자들입니다. 오늘 레이저를 도입하면 내일은 상대방이 반복사 코팅을 하고 오늘 간섭기를 쓰면 내일은 주파수 변환 수신기로 바꾸고 오늘 마이크로파를 쓰면 내일은 차폐층을 추가합니다. 상대의 진화 속도가 곧 당신의 절망 속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요 군사 강국들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단일 만능 무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2026년 반드론 시스템 전략이든 나토의 상시훈련이든 모두 계층적 방어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레이더, 광전자, 전파 탐지, 전 영역 탐색, 중거리와 원거리는 전자교란으로 제압하고 근접에서는 고사포와 저가드론 요격기로 처리합니다. 고급 미사일은 고가치 고속 돌파하는 골든 노크 같은 목표에만 사용합니다. 각 목표에 맞는 수단을 씁니다. 듀주에가 400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몇천 원짜리 드론을 격추하는 건 낭비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저공방어 승패는 개별 장비 스펙이 아니라 전체 체계의 반응 속도, 배치 밀도, 비용 관리로 결정됩니다. 이 전쟁은 산업 생산 능력, 개선 속도와 협응 능력을 겨루는 것입니다. 누가 더 빠르게 생산하고 비용을 낮추며 상대방의 변화에 맞춰 체계를 유연하게 대응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하지만 간과되기 쉬운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드론은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세력이 아닙니다. 정찰도 하고 교란도 하며 정확히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전선을 통제하거나 진지를 점령하거나 핵심 전략 시설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의 장기적인 공방전은 본질적으로 소모전의 연속입니다. 드론은 단순히 전장의 투명도와 화력 정밀도를 한 단계 높였을 뿐 양측의 핵심 전투력 비교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드론이 전장을 압도한다는 말은 특정 조건 하에서 양측의 고급 장비를 모두 소진하고 포탄이 부족해져서 민간용 드론으로 겨우 때워야 했던 상황에서만 발생한 전술적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포병 탄약이 충분하다면 누가 수고스럽까지 드론을 조종하며 수류탄을 던지려 하겠는가? 로켓 한 발로 수십 킬로미터를 타격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서 종종 언급되는 드론 전과는 대부분 영상상 드론이 정찰과 표적 식별만 했을 뿐 실제 목표물 파괴는 후방에서 지시한 포격이었다. 드론이 하는 일 중 상당수는 포탄이나 로켓의 저가형 대체제일 뿐 꼭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드론이 별것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정면 교전 외곽에서는 그 실용적 가치가 확실하다. 점령군은 기습작전에 지뢰보다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피점령군은 특수부대보다 훨씬 저렴하게 특정 표적을 제거할 수 있다. 전장 정리, 도로 차단, 적군 동향 감시까지 작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거둔다. 게다가 AI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통신 링크라는 최대 약점도 결국 보강될 것입니다. 드론이 조종사의 원격 제어 없이 무선 신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체 알고리즘으로만 목표를 스스로 찾아내는 시대가 오면 전자교란 체계 전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뀔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공방에 나서는 또 한 단계 진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드론의 천적이 정말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드론이라는 존재를 끝장내려는 초강력 무기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드론은 고정된 표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드론을 잡기 위해 만든 무기조차 내일에는 통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네, 그것은 이미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크신 케이스가 기병을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병의 전술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 타고 돌격하는 것은 그저 말 타고 돌격하는 것일 뿐 케이스로 쓸어치우면 끝입니다. 그러나 무인기의 진화 논리는 바로 당신의 방어 체계를 우회하는 데 있습니다. 무선 통신에서 시각항법으로, 원격 조종에서 자율 비행으로, 단일 기체에서 군집 소험 작전으로 모든 업그레이드는 이전 단계의 대응책을 쓸모없는 쇠조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균형을 이루는 도구는 하나의 신기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그물이 될 것입니다. 저비용, 자동화, 전 영역을 덮는 저공 방어 네트워크가 무인기의 돌파 공간을 한 겹씩 좁혀갈 것입니다. 공방 양측은 끊임없이 진화할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칼을 든다면 저는 곧 새로운 방패를 들겠습니다. 장기적인 동적 균형을 이루는 것은 기술 정체가 아니라 오히려 현대 전쟁의 근본 논리가 완전히 바뀐 후의 일상입니다. 단일 무기가 하나의 병과나 전술을 종식시키는 시대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앞으로 누가 어떤 장비가 나오면 드론이 끝난다고 말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이 고양이와 쥐의 게임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단지 누가 더 빠르게 뛰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